여러분들 반야신경 텍스트 지금 다 있죠? 그러면 반야신경 펴시고,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반야신경이 언제 만들어졌고, 뭐 배경은 또 이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정식 명칭이 요거죠. 마하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반야는 이제 불하냐를 한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한문으로. 그게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파라미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죠. 범어. 인도의 이제 불교 경전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불교 경전이 씌어졌어요.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언어로. 하나는 빨리어, 다른 하나는 산스크리트. 빨리어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경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채택한 언어가 빨리어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고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어는 경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산스크리트는 불교 경전이 아니고 고대 인도에서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힌두교라든가 뭐 우파니샤드 고대 인두교의 이제 사제들 쉽게 말하면은 뭐 엘리트 계층 승직자들만 사용하던 승직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관련된 텍스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던 언어가 산스크리트고 실제로 통용됐던 말은 아니고 언어로서 기록하는 용도로만 쓰였던 게 이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경전이 불교가 그래 뭐 대승 소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소승 불교가 이제 원래 부처님 사후에 그걸 이제 뭐 결집을 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부파불교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경전을 결집을 하고 할 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저 스리랑카에서 이제 결집을 할 때 빨리어로 결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소승불교는 빨리어로 쓰여져 있고 대승불교 자체가 인도의 북서부 지방 서기 한 1세기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탄생할 때는 그때 인도에 다양한 종교가 서로 막 융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 인도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고, 그때는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성스러운 것, 뭔가 좀 고급스러운 것을 기록할 때는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는 게 그때 당시에 어떤 하나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도 처음 나올 때 산스크리트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라밀다는 파라미타라는 범어를 한문으로 쓴 게 이제 바라밀다. 파라미타라는 말은 건너간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쪽 언덕은 차안이고 저쪽 언덕은 피안이고 피안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차안 피안.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게 파라미타. 심경. 경은 경이 심자가 들어간 거는 아주 핵심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지혜를 밝히는 아주 핵심을 담은 경전이다. 이게 파라미타는 건너가다라는 뜻이니까 이 중생 세계에서 번뇌가 많은 이 중생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차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게 파라미타니까 이 피안의 세계에서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게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게 수행이죠. 그지? 그러니까 파라미타는 건너가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는 그냥 수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지혜를 밝히는 수행을 지혜와 그 지혜를 밝히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승불교의 처음 시작은 이런 반야 계통의 경전부터 시작을 해요. 건강반야 바라밀다 신경, 대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야로 시작하는 1군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걸 반야부, 반야의 무리,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반야부 경전 중에서 가장 반야부 경전의 내용을 핵심을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이고 이 금강경은 내용이 얼마 안 되죠. 금강경도 많어. 금강경을 더 압축한 게 반야신경이고 그러면 반야신경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 반야신경도 너무 길어. 그래서 반야신경도 첫 번째 문단, 이 반야신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 뭐냐 하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 금강경에 들어가 있고 금강경의 핵심이 반야신경에 다 담겨 있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면 그냥 불교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요 안에 불교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다, 온, 공, 고통.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비추어 보고 뭐 이렇게 나오는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 조견. 근데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관조할 때 관. 그 다음에 고통에서 고. 이런 한 5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불교는 다 이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관자재 보살이 자,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관자재 보살이죠. 관자재 보살이 뭘 했다? 고통에서 건넜다. 짧게 말하면 그거죠.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죠? 관자재 보살이 고통을 건너갔다. 요게 이 문장을 또 확 줄이면은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고통을 건너갔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 불교가 지향하는 게 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통을 다 건너간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을 소멸시킨다. 고통을 없앤다. 이게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열반이 목표가 아니고 해탈이 목표가 아니고 자비심을 닦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고통을 없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지는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단계 그런 것들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불교는 좀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 처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보살님들은 뭔가 좀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좀 경향이 강해가지고 믿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도 별로 없고 쉽게 이제 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이제 처사님들 같은 경우는 먼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주로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냐? 불교의 핵심, 불교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여기에 불교의 핵심이거든.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거든. 이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 이거를 담아놓고 있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불교의 목표가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목표. 목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언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아무 때나 내가 불교의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나의 그 상태가 불교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때 무엇을 하면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요거는 방법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봐야 돼. 그죠? 그 정리를 하자면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고 이거를 하려면은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 돼. 표현을 바꾸자면은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따라온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 목표만 생각하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고 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비추어 봐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표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거고 그 결과로서 내가 성취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실천적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그 생각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구체적인 목표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거다. 근데 요거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나의 상태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그런 상태에서만 내가 뭘 할 수 있다? 오온이 공한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타케토라는 실질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내가 조견 비추어 보는 게 불교의 실질적인 목표, 과제 이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어떤 상태 하에서 우리가 오온이 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러한 상태에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내가 조견은 비추어 본다는 말은 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 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말은 지혜를 밝히는 바라밀다가 그 아까 말했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파라미타인데 이거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중생들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인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수행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말은 수행을 할 때라는 말이죠. 근데 수행도 그냥 수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그냥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안 했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나옵니다. 반야는 지혜란 말입니다. 내가 지혜를 밝히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흔히 이럴 때 호수를 많이 비유해 듭니다. 내가 호수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싶다. 그러면 호수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잔잔해야 되죠. 그냥 잔잔하면 됩니까? 뭐 잔물결이 일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거울처럼 완전히 그냥 그 어떤 미동도 없어야 되겠죠. 고요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요하긴 고요한데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어떤 데는 파랗고 어떤 데는 빨갛고 어떤 데는 투명하고 어떤 데는 혼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 얼굴이 정확하게 비춰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고요하고 동시에 깨끗해야 되죠. 청정해야 되죠. 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야지만이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느냐, 고요하고 청정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지.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려면 마음이 산란하면 안 돼. 잔물결이 일거나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슬퍼했다가 텔레비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들 혼내다가 이러면은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죠. 그건. 마음이 고요하려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체의 특정 부위라든가 이렇게 어딘가 하나에 마음이 딱 집중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밝히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려면 집중이 돼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 일하고 돈 벌고 친구하고 수다 떨고 술 마시는데 마음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수행을 해야지. 흔히 말하는 뭐 명상, 뭐 참선,
화두를 들든 뭘 하든 수행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야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져야 오온이 공한 것을 내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쨌거나 집중수행이라는 부분을 일정한 정도는 요구를 해요. 집중수행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한 달이면 한 달,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에 4시간, 2시간, 6시간 수행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한 집중 수행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일상생활에서 계를 잘 지키고 자비심을 행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삼매에 들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건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면 내가 뭘 보느냐. 조, 견.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본다 그랬죠. 그냥 견하는 거하고 비추어 보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냥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보는데 잘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플래시를 켜가지고 잘 보이게 비추어 보잖아요. 비추어 보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내가 잘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비추어 보자. 무엇을 비추어 본다? 오온을 비추어 보는데, 오온이라는 게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본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앞뒤 다 떼고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오온이 공한 것, 요것만 어떻게든 내가 체험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다른 이야기 다, 물론 다 필요한 이야기인데 다 떼고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온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갑시다. 관자재 보살이 뭔지 이런 거는 생략하고, 오온. 오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온에 대해서 나 들어봤다. 오온을 오늘 처음 들어봤다. 오늘 처음 들어봤다. 자, 우리가 불교 하면은 흔히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불교가 뭐냐? 그럼 불교의 핵심 사상은 그러면 이제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러죠. 불교는 무아사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아사상이 뭐야? 그러면 그건 나는 잘 모르지. 근데 원래 불교는 그런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온이 공하다. 라는 것을 무아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없다는 사상, 생각.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오온이 공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엄청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할게요. 불교는 흔히 무아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아사상을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오온이 공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오온이 공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무아사상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말이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뜻을 몰라도 외워놔야 혼자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온이 공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죠. 오온, 공. 오온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공이라는 말은 더 어렵죠. 공을 이해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온은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더기, 덩어리, 쌓임,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다. 먼지가 막 쌓여 있다. 빨래가 막 쌓여 있다. 그런 걸 이제 온이라고 그래요. 온. 온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뭔가가 막 쌓여 있는 거를 온이라고 그래요. 그 쌓여 있는 모습이 보면 이런 무더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온 하면 5가지 무더기, 5가지 종류의 쌓임, 쌓여 있는 무더기. 이게 오온입니다. 이 5가지 무더기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자,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시죠. 첫 번째가 색온, 두 번째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예, 요게 이제 5가지 온, 오온입니다. 요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요것이 이제 그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오온이 사실은 내가 아니야. 더 발전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 라고 하는 게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면 뭡니까? 무아사상. 자, 그러면 이제 오온 하나씩 봅시다. 5가지 무더기라고 그랬죠. 색온, 수온, 상온, 해온, 식온.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이제 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를 수십 년을 봐도.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 책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책에 나온 거는 조금 옆길로 좀 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책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정확해요.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물질 뭐 이런 이렇게 물질을 말할 때 이제 명색이라고 그래요. 명색. 명색.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컬러잖아. 컬러. 컬러. 그 명색이라 형색, 우리가 보통 뭐 형색이 뭐 초라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형색이 초췌하다. 그거는 이제 모습, 형과 색, 색깔을 합쳐서 형색. 그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럼 그 물건은 공간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다음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색을 그냥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색 그러면은 요즘 말로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색수상행식 이게 불교에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그것이 쓰이는 용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오온에서는 그냥 색수상행식이라고 안 그래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우리가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뒤에 온자는 빼고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하는데 오온에서는 항상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다. 요거를 먼저 명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온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법문을 하실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법문이 이제 오온에 대한 법문이에요. 오온은 원래는 오온이 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상식적인 견해를 부처님이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오온입니다. 그래서 오온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오온은 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 상식적인 의미의 나. 오온하면 무조건 나. 이걸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 오온은 나야. 근데 그 오온이 공하니까 나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색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온을 이야기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은 색온, 물질의 덩어리. 그 다음에 수온, 수는 느낌, 느낌의 덩어리. 상온,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굳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미지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덩어리. 행온은 요게 이제 어려워요. 행온이 참 어렵습니다. 행온은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의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행은 불교에서 이제 업을 행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행을 업이라고 표현하니까 보통 의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행온은 의도. 식온은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 그럼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색온과 식온.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루는 색온, 물질과 식온, 마음.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간에 수, 상, 행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에서 수, 상, 행의 과정을 거쳐서 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온, 상온, 행온의 무더기들과 같이 색온과 식온이 합쳐가지고 이것이 나야 라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온은 요즘 말로 하면 몸과 마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온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색온은 먼저 색온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나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무엇 있잖아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어떤 개념에 가까울 수 있고, 자기 정체성,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굳이 말하면은 견물생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뭔가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생기게끔 한 뭔가가 있으니까 견물생심, 내 눈앞에 물이 있으니까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하고 똑같이 견물, 뭔가 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생심,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견물생심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편의상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인식 과정에서 생겨 나온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몸뚱아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내라고 하는 느낌 뭔가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예를 들면 본다. 그럼 보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뭡니까? 눈. 근데 눈이라고 하면 눈 전체가 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지? 뭐 눈썹 빼고, 눈동자 중에서도 흰자위 빼고, 가운데 새까만 거 이거, 눈동자 중에서도 가운데 요 있는 요걸 뭐라 그러니까 뭐, 홍채인가? 그거 중에서 망막, 요 뒤에 이제 홍채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 요 이제 눈 제일 뒤쪽에 망막에 상이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뭐냐? 나의 망막이죠. 그럼 색온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색온. 보는 행위 같은 경우는 망막. 뭐 듣는 것 같은 경우는 귀 안에 뭐 달팽이관 안에 그 어떤 뭐 특정 기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색온입니다. 그리고 색온이 예를 들면 내가 컵을 본다. 그러면은 본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본다라는 말을. 컵을 본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그냥 컵을 본다. 이렇게 컵이 있네 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빛이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반사된 빛이 내 망막에 맺혀서 그것이 망막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뇌에서 전기신호로 바뀐 이 신호가 시각피질로 가서 시각피질에서 이거를 1차, 2차, 3차, 4차, 5차 시각피질까지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컵이라고 말하는 이것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컵을 본다는 말은 사실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컵에 반사된 광자에 의해서 망막이 변화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본다는 거예요. 색온은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망막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망막이 없다면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느냐? 눈이 없으면 못 보죠.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보는 데 관여하는 물질. 이게 색온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면 뭐 여기에는 색성은 이제 뭐 소리를 듣는 데 관여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귀 속에 뭐 달팽이관 안에 뭔가 그다음에 냄새 같은 경우는 코 안에 뭐 콧구멍 어딘가에 뭐 그런 뭐 후각세포 그런 것들이죠. 간단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수상행은 요거는 이제 시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과정에서. 수온 같은 경우는 느낌의 무득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뭔가를 봤어. 근데 이제 이런 큰 말고, 예를 들면 내가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비는 오고 한밤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뭔가가 휙 지나간 것 같아요. 눈앞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 눈앞에 뭔가가 지나가는구나. 저것이 어떻게 생겼지? 색깔은 흰색이고 뭐 지상에서 한 1.5m 정도 떨어져 있고
속도는 한 15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네. 그러면 저거는 귀신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안 하죠. 뭔가가 휙,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고 간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몸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 동물이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원시인인데 내가 산에를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원시인 A와 B가 있는데 A는 호랑이가 나타나자마자 호랑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무슨 뭔가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A는 튀고 본 거예요. B는 아까 말했듯이 저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따져보는 게 B. 그러면은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도망가는 A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우리는 A의 후손이에요. B는 다 잡아먹혀서 자손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뭔가를 보면 무섭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ight or flight. 싸울 거냐? flight. 도망갈 거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 판단을 위해서 수가 작동하는 게 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은 저것이 무엇인가라는 판단 이전에 그냥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그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내 신체의 반응을 만드는 거죠. 몸에 긴장이 생기고 눈동자가 커지고 털이 쭈삣쭈삣 쓰고 그 상태에서 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게 만드는 게 수죠. 수는 저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무서워. 무섭다는 느낌도 없죠. 그런 몸이 어떤 반응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요 감정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그 감정의 반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두엽, 대뇌피질, 우리가 뭐 의식 같은 거를 다루는 뭐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쪽으로 이 감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편도체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감정을 편도체로 온 신호가 아까 말한 그런 감정 육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전두엽으로 가면 그때 우리는 정서적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하고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세팅을 딱 만드는 거는 편도체에서 어떤 감정, 육체적인 반응으로 몸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두엽으로 가서 아이고 무서워라. 호랑이네. 도망가야지.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느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과 정서적인 느낌을 합친 거예요. 여기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의 덩어리, 수의 무더기, 이런 수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만 안 했겠죠. 오늘 하루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느낌을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무더기가 내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쌓여 있는 게 그게 수온이에요. 수는 지금 말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수하고 수온은 우리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용례가 다르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온을 말해야 될 때 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수는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뭔가를 대상을 보면 제일 먼저 육체적인 감정 반응과 정서적인 느낌이 먼저 와요. 그래야지 튈지 말지를 그래야지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보고 저게 뭐지? 아, 호랑이, 귀신이라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컵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컵이 있으면 이 책과 컵을 당연히 구별을 하죠. 그런데 컵이 뭔지 모르는 사람, 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책도 처음 보고 컵도 처음 봐.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볼까요? 같이 볼까요? 따로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죠. 둘 다 처음 보는 거라면. 근데 우리는 책이 뭔지 이미 알고 있고 컵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컵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표준적인 상이, 표준화된 상이 머릿속에 있어, 우리는. 이걸 보면, 컵. 이것도 컵. 딱 나오는 거예요. 생긴 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오랜 기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담는 용도로서는 이러한 것들은 다 컵이야 라고 하는 컵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시각 퀴즈를 통해서 내가 본 그것에 대한 전기 신호가 이게 막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어. 그 이미지하고 내 기억 속에 있는 컵에 대한 어떤 개념, 컵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거하고 컵에 대한 표준적인 이미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본 이것에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상하고 대조를 하는 거지. 맞으면 컵.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 만든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제 불교 보통 무슨 이런 경전에서는 명언을 시설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게 상입니다. 그럼 상온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근데 그게 이런 컵 저런 컵 다 다른 게 아니고 컵이라는 개념. 컵은 이런 거야. 하고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 컵, 빵, 마이크, 책, 나무, 카메라, 표준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머릿속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내가 보고 있는 이것에 컵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입니다. 상온하면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척 보면 그냥 컵이라고 그래. 본능적으로 거의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근데 컵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고 컵을 처음 보고 컵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 본 적도 없고 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흉기인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써야 되니까 편하게 요것에 대한 이름을 하나 내가 부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를 이름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사진의 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뭔지 모르죠.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딱 보고 컵. 여기까지가 상온입니다. 컵이네. 나는 이런 스텐으로 된 컵은 싫어. 역시 컵은 이런 머그잔이 좋은 거지. 이런 거는 생각이에요. 상온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컵. 우리가 보는 순간 이걸 당연히 우리는 컵이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컵. 그게 상운입니다. 상. 그런 상의 어떤 무더기가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피곤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들리는 말도 처음 듣는 말이고, 보는 것도 처음 보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상온에서 끝나버리니까. 요게 이제 상온. 그러니까 색, 수, 상까지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망막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이게 머리에 이제 시각 피질로 가서 시각 피질에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개념, 뭐 이름, 그것을 대조해가지고 아, 이거 컵이야 하는 것까지가 상운이에요. 행운은 행. 지금 나도 말하면서도 이 상과 상운을 자꾸 혼동해서 말하는데 지금은 색, 수, 상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7분, 8분이 지났네. 행운은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쉬는 시간 동안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거. 예? 예? 그래요? 너무 익숙하게 하니까
의미를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죠. 예. 음. 눈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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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눈도 같이 한다는 말은, 이렇게, 뭐, 눈으로 이제 볼 때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비추어 보는 게 우리가 어떤 뭐 생각, 뭐 집중,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하는 이 창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혀도 있고, 그런 창구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단계야, 그냥. 1분이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미치는 단계야. 이럴 때는 저 멀리서 그 여자가 사람들, 행인들 사이에 섞여서 와도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들어와, 한눈에. 그죠? 그거는 실제로, 내가 많이 보이는 대상 중에서 거기에만 이 보는 능력이 그 여자한테 자원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더 자극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식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 이게 비추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뭔가에 이제 집중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하려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뭐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내 어떤 내부적인 감각, 뭐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무릎이 시리다,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등이 뻐근하다, 이런 느낌들에 집중하는 것. 그런 내가 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특정한 기관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수행에 뭐 장애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식물 인간에 가깝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의식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식만 살아 있다면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외부 대상이 뭔가는 있을 거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식이 수준이 너무 낮다, 내가 뭔가를 캐치를 못할 정도로, 그러면은 곤란하죠. 뭐 식물인간, 내지는 내가 지금 마취를 당해 있는 상태, 내지는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요런 때는 수행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예. 굳이 답을 말하자면 의식만 깨어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 예. 예, 예. 아, 행복. 아, 그래요? 행복. 그, 이제, 오늘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불교는 어쨌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불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 라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수행의 차원에서 행복을 내가 닦는 거하고 일반적 의미에서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 의미에서 행복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 그래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이것이 행복이다. 요것이 행복이다. 그럼 이것이 아닌 나머지는 뭐예요? 불행이잖아. 그럼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행으로 내 스스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팔정도 수행을 할 때 예를 들면 뭡니까? 자비명상이라든가 자애심을 기르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상대방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막 가지는 그런 훈련은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연민심, 자애심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수행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자비심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내가 무슨 이런 자비명상은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내가 상상하면서 그런 감정을 내 안에서 막 끌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 하고 제가 아까 말한 행복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행복인가 봐 라는 생각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때는 그냥 궁극적인 행복 이런 표현을 쓰면 되지.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팔정도에서 정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견이 이제 사승제를 이해하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고 넓게 보자면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것. 내가 비록 사승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내가 좋은 과보를 받을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꼭 과보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도 깨달음까지는 못 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비슷한 그런 삶은 살 수가 있죠. 근데 불교는 그것을 위해서 불교의 수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행온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죠. 행온이란 행의 무더기. 이게 행온입니다. 사실은 행온은 앞에서 말한, 행은 앞에서 말한 수와 상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수와 상.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외부 대상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색, 행, 식, 요 색,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건데, 수상을 왜 따로 했느냐? 이 두 개는 워낙 중요하니까, 행 중에서도 중요하니까 따로 뗀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럼 행이 뭐냐?
불교에서 마음을 정의할 때, 불교는 이제 마음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 수행, 뭐 마음 닦는 게 불교다. 그러면 불교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교가 정의하는 마음이란 아주 간단해요. 아는 작용, 알아차리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이게 컵이구나? 이거만 내 마음이 아니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구질구질할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났어. 이런 우리 마음에는 아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죠. 희노애락, 뭐 애오요, 질투, 뭐 게으름, 방일, 인색함, 미워함, 온갖 감정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는 것만 마음이, 아는 작용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는 작용만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런 나머지는 그럼 뭐야? 이것도 마음인데 좀 애매해져 버리니까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럼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음은 마음인데 그냥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에 따라오는 것, 마음에 부수되는 것, 덜 중요한 것들이라고 불교에서는 이름을 붙여요.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면 마음을 아는 작용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컵이 있구나,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망막으로 뭐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시각 피지를 막 거치면서 하나의 이제 특정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형성이 돼. 이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뭐다라고 아는 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나는 이런 컵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스댕으로 만든 컵을 줬지? 다른 컵 없나? 이런 생각들. 이것도 마음이잖아요. 이런 아는 작용 외의 마음들에 관련된 여러 마음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제 행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수원 같은 경우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좋아라. 싫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수라고 그랬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행운에 들어가요. 마음작용.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마음작용.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수와 상은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땡그고, 그 다음에 아는 작용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뭔가를 하려는 의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불교 개론서를 보면 행은 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도만 행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의도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런 아는 것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이 다 행에 들어간다. 그러면 행온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분노심, 우울감, 뭐 자괴감, 뭐 이런 것들, 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온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쌓인 그런 온갖 마음 작용들,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일반적인 어떤 반응 패턴,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행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행온. 그 다음에 식은 앞에 이 모든 과정을 합쳐가지고, 여기 컵이 있네?
컵이 있네. 스탱으로 만든 컵이네. 근데 물을 다 마셨구나. 다른 데는 물이 없나? 이렇게 이제 쭉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이어나가는 내용이 있는 앞에 내가 쭉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식이 되는 겁니다. 식. 그래가지고 식온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갖가지 기억들, 생각들, 누군가에 대한 뭐 그런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쌓이고 쌓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식온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색수상행식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상을 어떻게 내가 아는가. 이것은 컵이다. 뭐 이것은 마이크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컵인지를 아는가 하는 것들이 색수상행식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게 뭔지를 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색오는 이 과정에서 색오는 아는 내가 뭔가를 아는데 관여하는 내 신체의 특정한 어떤 기관, 예를 들면 뭐 망막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수오는 어떤 내가 아는 과정에서 생긴 내 안에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어떤 반응 패턴이 나오는 거죠. 나만의 반응 패턴. 예를 들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심한 경우는 복숭아를 보기만 해도 몸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출가 전에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근데 출가한 뒤에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복숭아도 잘 먹는데, 그게 이제 수온입니다. 수온. 상온은 이런 각각에 대한 이름, 이미지, 표준화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쌓이고 쌓인 그런 것. 이게 이제 상온. 행온은 이제 아까 말한 온갖 그 외에 마음작용들, 뭐 분노심, 질투, 인색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작용들을 불교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뭐 방일함, 정진, 뭐 게으름, 이런 마음작용들 내 안에 쌓여있는 이런 온갖 마음작용들이 행운. 식운은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스토리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의 모임. 이제 식온인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의 모임을 오온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온.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이런 요소들의 덩어리들이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왜 이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가짜손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상을 보면 좋은데, 가짜손 실험이라고 있어요. 가짜손 실험이 뭐냐 하면, 이렇게 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진짜 손은 여기다가 놓고, 가짜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손을 여기다 만들어서 놔요. 그럼 양쪽에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 진짜 손은 여기 있고 가짜 손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게 가짜 손인지 알아. 근데 진짜 손은 칸막이로 가려서 안 보여. 이렇게. 이거는 가짜 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실험자가 진짜 손과 가짜 손에 똑같은 자극을 가해요. 예를 들면 뭐 아주 부드러운 붓으로 손을 이렇게 살살살살 자극을 줘요. 똑같이
양쪽에. 하다가 한 1분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손해는 안 하고 가짜 손해만 자극을 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 하면 자기 눈으로 이게 가짜 손이라는 걸 뻔히 보고 있어. 근데 진짜 손이 막 간질간질해. 그렇게 느낌이 와. 분명히 이건 가짜 손인데. 아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 몸의 감각이 간지러운 느낌이 와요, 진짜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오온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아, 이 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한 이게 나야, 이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대충 그냥 막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뻔히 알면서도 이 손이 진짜 손이라고,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를 하다가 실험자가 갑자기 망치로 손을 쳐. 그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빼줘,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오온이 대충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5가지의 어떤 이 5가지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의 어떤 뭐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우리 감각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캐치하는 감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나는 지금 배가 무지무지하게 아픈데 이 고통은 내 혼자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느낄 수가 없죠. 나만 느끼는 거지. 이게 이제 내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요. 내 몸 안에서 느끼는 감각. 내수용 감각. 이거는 내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내수용 감각과 외수용 감각,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스토리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일종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러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요. 그 좌표를 찍는다면 이 좌표에 있는 사람은 이 전 지구상에서 내밖에 없잖아요. 내가 유일하죠. 그죠? 다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오직 내밖에 없으니까 이것 또한 나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쌓여온 아까 말한 그런 기억, 생활 습관, 개념, 나의 스토리들. 10년 전에는 내가 뭐 했고, 1년 전에는 뭐 했고, 한 달 전에는 뭐 했고, 일주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방금 전에는 내가 뭐 했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라는 어떤 거대한 일종의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야.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결혼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 팔이 나냐, 뭐 내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내 몸에 들어가서 언제부터 커피가 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차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세포가 계속 바뀌는데 뭐 사람이 7년인가 10년이 지나면 세포가 완전히 바뀌니까 10년 전에 나오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네. 서로 다른 나야.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내 몸에 세포가 바뀌었다고 내가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나에 대한 단 한 권의 일종의 그
뭐랄까, 자서전 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계속 나만의 자서전이 쓰여지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만 이 관점에서 세상을 이 좌표에 있고, 배가 아프다. 이 느낌은 오직 나만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는 개념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다. 요게 이제 오온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이 잘 안 와닿아요. 아, 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어떻게 내가 없지? 내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온이 뭔가? 오온은 주로 외부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인식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 내 안에 어떻게 다 쌓여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온이란 말이고, 오온들의 느슨한 일시적인 화합이 나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온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온은 공하다. 나는 오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오온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하다. 공이라는 개념은 지금 아직 첫 번째 문장도 못 꺼냈는데,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니까, 이제 공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이 직접,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말에 공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은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전래가 되어서 가장 이제 불교 그 어떤 연기라고 하는 것들은 막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뭐로 이야기해야지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할 수 있나 비슷한 개념이 뭘까 찾다 보니까 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에 불교인 중국에 도교가 있잖아요. 도교 노장사상. 노장사상에 이제 공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개념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불교에서 공이 나오면은 공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면 된다? 연기로 바꾸면 된다. 공이 나오면 무조건 다 연기로 바꾸면 돼요. 그럼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의 준말이에요. 인연할 때 연, 생기할 때 기, 해서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생기가 뭔 말이냐? 인과 연이 만나서 생기고 기 일어난다. 인과 연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다. 무슨 말이냐? H라는 원소가 있고 O라는 원소가 있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H는 수소고 O는 뭡니까? 산소. 수소와 산소,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이 인연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뭔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수소, 산소 안에는 전혀 없던 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연생기입니다. 그걸 줄여서 연기.
그럼 이 세상은 연기 실상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실제 세계는 연기의 세계다라는 게 연기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 세계는 뭐고 가짜 세계는 뭐냐? 요 이제 컵이 있다 이거예요. 컵. 이게 컵이죠. 그죠? 컵. 당연하죠. 이게 컵이죠. 그런데 이게 컵인가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거 뭐 스텐이고, 또 이걸 더 분석해 들어가면 안에 무슨 원소가 뭐 결합되어 있는 거고, 더 그걸 들어가면은 뭐 무슨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뭐 그런 게 컵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표상이라고 그래, 표상.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물, 대상, 표상, 현상, 개념. 요거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 철학 용어예요. 아니,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철학을 하냐 그러는데, 불교가 원래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런 철학 용어를 알아야 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뭔가가 있어. 내하고 관계를 하기 전에 보거나 뭐 듣거나 냄새 막 하여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전에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보거나 듣거나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 보고 듣고 할 수 없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는 이거를 사물이라고 그래.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이 뭔가가 있다. 이걸 사물. 근데 내가 이거를 봤어. 나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왔어. 그럼 이거는 사물에서 뭐가 됩니까? 대상이 돼요. 그때는 대상. 이 대상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망막으로 들어와서 망막이 이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이 전기신호가 뇌에서 뇌의 그 뉴런들을 통해가지고 시각피질로 가가지고 요 전기신호가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거예요. 요것이 요 대상이 내 머릿속에서 전기신호로 재구성이 돼. 요게 표상. 이 표상은 그냥 전기신호예요, 그냥. 전기신호. 그런데 요 전기신호를 내 의식이 보고, 내 의식이 감지를 하고, 아, 이거 컵이네? 했을 때, 컵. 하고 내가 의식을 했어. 알았어. 그러면 컵은 현상. 그러면 이 표상이 어떻게 현상이 되느냐?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컵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개념을 정리를 잘해줘. 뭐라든가. 너는 뭐 네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도대체 뭐야?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념은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개념은 그냥 단어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이름인데 의미가 있는 단어. 예를 들면 컵 하면은 컵은